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날이 더운데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게다가 감사합니다. 저희 슈퍼챗까지 써주셨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아유, 아닙니다. 네. 원래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용히 선행하겠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언론을 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커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폭 같은 막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가 하면 나경원 의원도 독재자 예행 연습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제1당 대표입에서 담아선 안 될 그건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다수 언론은 검증에 나서기보다 검찰 주장 받아쓰기에만 분주한데 이런 언론 행태를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감시견이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언론에서 쓰는 와치독, 랩독 용어를 인용을 해서 항변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양문석 의원까지 나서서 유튜브 채널에서 기러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러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라면서 이 다소 좀 거센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논란이 커지게 된 것인데요.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지지한다고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세게 오고 가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욕적인 표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면은 사실 언론이 상당히 제 기능, 그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좀 편향돼서 진영을 또 갈라서 언론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언론인의 탈을 쓰고 정치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은 전 상당 부분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름의 갖고 있는 힘과 그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감시를 받는 대상자거든요. 근데 대상자로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핀셋으로 적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사라지고 그냥 표현만 남고서 서로 감정 대립만 지금 남아버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정지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할 전화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을 두고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이후 무죄를 받기 위해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박정은 의원이 오늘 공개한 거는 2018년부터 19년 무렵
무렵에 김병립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면서 이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박정훈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점상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안견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비뚤어진 언론관을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북 송금 혐의로 5번째 기소, 4번째 재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좀 전국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그 위증교사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권이 행사되는 영역이고 사실상 법원의 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직 여당에 소속된 의원이 이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마치 유죄를 선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문제 있는 행동이다. 저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좀 갇혀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로도 1등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안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혐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현재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만 한 4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중에서 하나라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영향은 저는 뭐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사법 리스크가 조만간에는 리스크에서 뭔가 이제는 유무죄가 가부간에 이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전 조만간에 이제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재정립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검찰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청구. 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머니투데이 전 부국장이었던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앙림 씨에 대해서 부산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는 2021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앙림 씨가 이 김만배 전 부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대장동 대출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9개월 만에 신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난 6월 5일에는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김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데에 따른 명백한 보복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타파 측이 지난달 진상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이 입장에 따르면은 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앙림 전 위원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전 협의대로 의도적 허위 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9개월 만에 영장 청구.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미를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내용의 경중이나 아니면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구속이 필요한 문제인가라는 일단 근본적인 좀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만배 신앙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될 게 차고도 넘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김만배 신앙님 이 두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나서서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사안의 진실도 밝혀야 되겠지만은 검찰권이 그래도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층에 대해서도 전 동등하게 전 수사의 강도를 적용해야 된다. 전 그러지 않으면 수사의 그런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전 담보하기 어렵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한동훈 당대표 출마 임박.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영입한 초선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이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로 이제 잡은 가운데 한동훈 대세론이 커지자 당내 견제 분위기도 좀 뚜렷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인데요. 어제 페이스북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335 모여 절이 난리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오늘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 대세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 불과 한두 달 전과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 오늘 사설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짚어졌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미래의 비전을 내놔야 도전의 명분이 있다라면서 이 정치인의 재등판은 전에도 있었다. 이런 식의 판에 박힌 말로는 쓰러진 보수 정치를 일으켜서 세우기엔 부족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연일 SNS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오늘 확정이 됐고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은 조금 전 페이스북에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서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가 굉장히 많다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어디 한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심지어 이제 불과 한두 달 전과는 민심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수정당 출신인 신인규 변호사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더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또 쓴 거와 마찬가지로 왜 본인이 출마하는지에 대한 Y가 좀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왜 출마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이 없고 하다 보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검찰 출신 대통령 그리고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으로 한 번 실패한 공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나오겠다라는 거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자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본인이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3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친윤 쪽 그룹에서 저는 후보를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남을 기득권으로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도 소위 말해 줄을 서 있는 이 친윤 그룹들이 독자적인 후보를 낼 수 있다면은 후보를 낸다면은 그 상황에서 구도가 좀 출렁이겠지만은 만약에 후보를 못 낼 경우 이제 못 낼 때에는 또 그것이 미치는 이 표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친윤들이 본인들의 독자적인 후보를 내느냐 전 여기에 전당대회의 성패가 다 달려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꼽아보시자면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김기현 의원이 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기현 그 의원은 과거에 한번 당대표도 하셨고 사실 이제 만들어진 당대표죠.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제 윤핵관들 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비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친윤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고 여기는 나경원 후보를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과의 연대로서 이 전당대회를 돌파해보려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부분도 이제 나경원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정치력과도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의 이 구도는 조금 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나이 연대설이라고 해서 나경원, 이철규 두 사람이 당대표, 원내대표 한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밌는 다이나믹스가 좀 있으면 보는 입장에서는 그 흥행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하고요. 이제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나이 연대 안 해라고 했다가도 또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다만 만약에 친윤 쪽에서 후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나이 연대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각자 후보를 다 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가기 전에 후보 등록 때까지 친윤 그룹에서 독자 후보를 내느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안철수 의원의 불출마가 오늘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현명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현명하죠? 저는 지금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도 안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나와서 나이 연대를 하고 안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이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기체인가 생명력이 있는 당인가 이걸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데 국민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채 그냥 본인들끼리 권력을 어느 쪽으로 줄을 대가지고 다음 당권을 가져가겠느냐 이런 식의 정치인들만의 권력 노름으로 지금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을 당대표로 선출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용기 있게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뭐 지금까지 봐왔던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대통령실 부자 감세 군불. 저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에서 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제 슬쩍 올려둔 시사인 제목 마음에 든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네, 종부세를 대통령실이 좀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하는 방식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KBS 1호 진단에 출연해서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이중과세에 문제가 있고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 구체적인 세율이나 폭을 정부 고위 인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상속세 그리고 금융투자세 폐지와 감면 정책은 양극화 방치 정책이라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서민 외면이고 또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정 의원 그리고 뭐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논의를 끌어온 적이 있는데요. 여권이 이렇게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은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 상속세 개편이나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짚었는데요. 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한 신인규 변호사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좀 봉창 두드리는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봉창 정부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은 뜬금없이 석유가 튀어나오고 또 뜬금없이 상속세가 튀어나오고 종부세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국민과의 공론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어떤 정책도 지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단 하나라도 해결된 게 있나요? 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라도 뭔가 매듭이 지어지거나 종결이 돼서 다음 국면으로 갔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벌려놓은 일들조차도 수습을 못하면서 자꾸 논란을 논란으로 덮어가는 이런 정치 행태는 좀 맥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부터 정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하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국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제대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 자꾸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심하고요. 이 부의 대물림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이중과세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그럼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물리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정부가 좀 일방향적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의료 파업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마지막 뉴스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의료계 집단 휴진. 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요? 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당초 무기한 휴진이라고 했지만 22일까지 일주일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휴진을 철회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라라는 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외래 휴진과 뭐 정기 수술 이런 연기를 한 교수가 529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 54.7%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 일로인 거는 내일부터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까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전증 전문 교수로 이루어진 거점 내전증 지원 병원 협의체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은 이 불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협의체의 홍승봉 위원장은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문을 통해서 10년 후에 활동할 의사 1,509명을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수십만 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집단 휴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총선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걸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저는 근원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저는 문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의들의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들, 이게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거기에는 의협회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협회장이 엉뚱하게 모 정당 지지 선언이나 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어요. 거의 언론 중독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잘못 갈 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의사들마저도 정신을 잃고 완전히 의협회장이 본인 정치에 매몰돼 있으면은 이거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의협회장이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전 그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 똘똘이 신인길 변호사님 반갑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6월 1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가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